그 애 안 지울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딸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한 아이가 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를 버린 사람이죠. 그날 제 인생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딸이 나를 버렸다. 나는 지난 12년을 그렇게 살았다. 최성만, 64, 개인 택시 기사.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딸 은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먹고 살기 바빴던 평범한 가장이었을 뿐인데, 그땐 세상이 다 내 어깨에 올라탄 것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은지는 착한 애였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아왔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자주 들었다. 내가 밤늦게 들어와도 밥상을 차려두고 기다리던 아이였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엄마 역할까지 해내려 애쓰는 걸 보면서도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다. 대신 더 엄격해졌다. 늦게 들어오면 안 되고, 남자애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고, 공부 외에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무섭기만 하다. 내가 딸을 사랑한 게 맞았는지, 아니면 그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딸을 가둬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은지가 22이던 해, 봄이었다. 그날도 나는 하루 종일 택시를 몰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은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을 꼭 쥔 채, 무릎을 모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빠,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아빠, 나 아기가 생겼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아니, 정확히는 내 머릿속에 쌓아둔 탑이 무너졌다. 체면, 자존심, 동네 사람들 시선, 미래, 은지의 앞날.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뒤죽박죽 머릿속을 휘저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남자는 누구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내가 뭘 믿고 이런 짓을 했냐고. 은지는 울었다. 아빠,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 애 지우지 않으면 집 나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내 딸에게,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나 이 애 낳을 거야. 그날 밤 은지는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말리지 않았다. 아니, 말릴 수 없었다. 분노가 목을 막고 있었다. 은지가 현관문을 열었고 나는 그 뒤에서 소리쳤다.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딸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은지는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이 없다고 나는 믿었다.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다. 딸이
나를 버렸다고. 요즘 애들은 제멋대로라고. 부모 마음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해줬다. 그래서 더 그 말을 믿었다. 딸이 나를 저버린 거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술에 취한 밤이면 생각했다. 정말 은지가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은지를 버린 걸까?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1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은지는 정말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 12년이라는 세월은 참 무섭다. 거짓말도 진실처럼 굳어버리고 진실도 거짓처럼 흐려진다. 나는 그 시간을 딸 없이 살았다. 아니, 딸을 잊으려 애쓰며 살았다. 택시 핸들을 잡고 있으면 생각이 덜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는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다.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운전대를 잡았다. 집에 돌아가면 텅 빈 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지 방은 그대로 두었다. 문을 열어본 적은 없었다. 열 용기가 없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힘들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다. 딸은 잘 지내냐고. 언제 얼굴 보러 오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바쁘다고 연락이 왔다고. 거짓말이었다. 연락 같은 건 없었다. 아니, 없다고 믿었다. 추석이든 설이든 나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아내 사진 앞에 밥 한 그릇 놓고 은지 목까지 2그릇을 올렸다. 그리고 술을 마셨다. 취하도록 마셨다. 취해야 잠이 왔고 취해야 딸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다. 어느 날은 택시 안에서 손님이 말했다. 젊은 여자였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버님, 따님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아빠랑 한동안 연락 안 했었어요. 애 낳고 나서 화해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제일 좋대요. 이 애가요?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운전만 했다. 손님이 내린 뒤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은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아이는 낳았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다. 곧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연락 한 번 없는 주제에 무슨 걱정이냐고. 나를 버린 주제에 내가 왜 애타야 하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 속였다. 몸이 망가진 건 작년 겨울이었다. 새벽 운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숨이 막혔다. 핸들을 놓칠 뻔했다. 간신히 차를 세우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왔고 나는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가 누구냐고. 연락할 사람이 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다고 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자녀분은요?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검사를 받고 입원을 했다. 일주일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찾아올 사람이 없었으니까. 퇴원하는 날 병원비를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다. 참.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로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나는 멈칫했다. 무슨 말입니까? 환자분 입원하셨을 때 연락처가 하나 등록돼 있더라고요. 거기로 몇 번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연락처라니. 나는 아무 연락처도 등록한 적이 없었다.
간호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거기엔 낯선 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났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본 적이 있는 번호였다. 은지의 번호였다. 손이 떨렸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이 번호를 등록했단 말인가? 언제? 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휴대전화를 뒤졌다. 연락처를 샅샅이 확인했다. 은지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비상연락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하나 있었다. 그게 은지였다. 내가 언젠가 술 취한 날 저장해뒀던 모양이었다. 전화를 걸어볼까? 손가락이 번호 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12년이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휴대전화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또 술을 마셨다.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그런데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통화 버튼을 눌렀다. 최성만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병원이었다. 응급실이라고 했다. 대체 누가 쓰러진 걸까? 병원까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택시를 몰고 달렸다. 신호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보호자라고 했다. 최성만 씨의 보호자. 그게 나였다. 그럼 쓰러진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간호사에게 달려가 물었다. 누가 쓰러졌냐고, 어디 있냐고.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3층 병실 번호를 알려줬다. 응급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이라는 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었다. 조금 안심이 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복도를 걸었다. 301호, 302호, 303호, 304호 앞에서 멈춰섰다. 문 밖에서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말았다. 무서웠다. 문 너머에 누가 있을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여윈 몸, 링거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을 알았다. 12년이 지났어도, 살이 빠지고 핏기가 없어도 그 얼굴만은 잊을 수가 없었다. 은지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은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다. 언제 이렇게 야윈 거냐? 뭘 먹고 살았길래 이렇게 됐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침대 옆 의자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아이의 눈, 그 눈을 나는 알았다. 매일 거울에서 보던 눈이었다. 아내의 눈이기도 했고 은지의 눈이기도 했다.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맞았다. 아이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적대감 같은 게 느껴졌다. 아니, 적대감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였다. 경계. 그래, 경계였다. 마치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듯이.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간호사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분이 환자분 보호자로 등록되신 최성만 씨예요. 아이의 표정이 변했다. 눈이 커지더니 이내 굳어졌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를 울린 사람이죠?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부인할 수도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은지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것. 빈혈과 영양실조가 심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보호자 연락처로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셔서 응급 상황이라 주소를 찾아 연락했다는 것. 주소요? 네.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작은 수첩을 보여줬다. 낡고 해진 수첩이었다. 표지가 다 떨어져 나갔다. 나는 그 수첩을 알았다. 은지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사준 수첩이었다. 겉표지에 작게 이름을 새겨줬던 게 기억났다.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은지의 필체였다. 그 밑에는 내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예전 번호. 12년 전에 내가 바꿔버린 그 번호.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엔 날짜와 함께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2013년 5월 3일. 아빠 생신. 전화했지만 안 받으심. 2014년 설날.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옴. 용기가 안 남. 2015년 추석. 민재 데리고 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음. 2017년 아빠 생신. 전화번호가 바뀌었음.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계속 읽었다. 2019년 설날. 멀리서 봤음. 아빠 많이 마르심. 2021년 추석. 택시 타고 지나가시는 거 봤음. 민재가 할아버지 맞냐고 물어봄. 딸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왔고, 전화했고, 멀리서라도 지켜봤다. 반면 나는 번호를 바꿨고, 문을 잠갔고, 딸이 나를 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 아이가 일어섰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엄마한테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를 버린 사람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었다. 버린 건 나였다. 딸이 아니라. 이제 손자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말문이 막혔다. 아이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웠다. 저 아이가 내 손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인정하는 순간 내가 12년 동안 저지른 모든 것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 민재, 간호사가 그렇게 불렀다. 아이의 이름이었다. 은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내가 지우라고 소리쳤던 그 아이. 지금 내 앞에 훌쩍 자라서 서 있었다. 앉으세요. 간호사가 의자를 권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앉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결국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다. 민재는 다시 은지 곁으로 가서 앉았다.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은 단단해 보였다. 간호사가 나갔고 병실엔 침묵만 남았다. 은지의 숨소리만 고요하게 들렸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 그 모든 게 귀에 꽂혔다. 엄마가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를 보지 않고 엄마 얼굴만 보면서 말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고.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아이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다. 제가 6살 때였어요.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나왔는데 저는 엄마랑 저만 그렸거든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그때 엄마가 데리러 와서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안 계신다고. 민재가 처음으로 나를 쳐다봤다. 눈빛에 원망은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덤덤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없는 거냐고. 엄마가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엄마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숨이 막혔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은지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구나. 아이에게까지. 내 잘못을 은지가 짊어지고 산 거였다. 엄마는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랬어요. 엄마가 자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일하거나 저 챙기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엄마는요, 할아버지 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할아버지 얘기만 꺼내면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설날이나 추석 때는 꼭 어디론가 나갔다 왔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냥 볼 일이 있다고만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할아버지 보러 간 거였어요. 수첩에 적혀 있던 그 날짜들이 떠올랐다. 은지는 나를 보러 왔었다. 아이를 데리고. 하지만 나는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중학생 되고 나서 엄마 수첩을 봤어요. 할아버지 관련 내용이 빼곡하더라고요. 전화했다. 탔다. 봤다. 그런 말들만 가득했어요. 그걸 보고 물어봤어요. 왜 할아버지한테 계속 연락하려고 하냐고. 할아버지는 우릴 버렸지 않냐고. 민재가 엄마 손을 더 꼭 쥐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랬던 거라고. 언젠가는 화가 풀릴 거라고. 그럼 그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민재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다. 64, 평생 운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아내 장례식 때도 꾹 참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손자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근데 할아버지, 민재가 말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엄마는 할아버지를 기다렸는데 할아버지는 엄마를 기다린 적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다. 없었다. 단 한 번도. 나는 딸을 버렸다고 믿으면서, 딸을 원망하면서, 피해자인 척하면서 살았다. 엄마가 쓰러진 거 알아요. 할아버지 생신 선물 사려고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다음 주가 할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올해는 꼭 찾아뵙고 싶다고. 민재도 데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선물도 샀어요. 근데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아이다운 감정이 드러났다. 근데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원비도 없는데. 그래서 엄마 수첩 보고 여기 연락한 거예요. 엄마가 깨면 혼날 거 알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나는 일어섰다. 휘청거렸다. 민재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경계하는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손자보다 낮은 곳에 앉았다. 미안하다. 겨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은지가 눈을 뜬 건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나는 그 사흘 동안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서, 때론 바닥에 앉아서 딸의 얼굴을 지켜봤다. 민재는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다. 나와 함께 병실을 지켰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민재는 나를 경계했고 나는 아이에게 뭐라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간호사가 회진을 올 때, 인거를 갈 때, 그럴 때만 잠깐씩 눈이 마주쳤다. 은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미세하게 떨렸다. 민재가 먼저 알아챘다. 엄마. 아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은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했다. 천장을 보다가, 민재를 보다가, 그리고 나를 봤다. 순간 은지의 눈이 커졌다. 놀람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딸이 아버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얼굴. 아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가늘고 떨렸다. 왜? 여기.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은지가 먼저 말했다. 민재야. 괜찮아? 엄마가 쓰러져서 사흘간 누워 있었는데 깨어나자마자 아들 걱정부터 했다. 그게 은지였다. 항상 남 걱정부터 하는. 엄마, 나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은지가 나를 다시 봤다. 이번엔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안함. 왜 딸이 나를 보며 미안해야 하나. 아빠, 죄송해요. 제가 또, 은지야. 내가 가로막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한 건 나다. 은지가 눈을 깜빡였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12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었다. 아빠. 아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수첩봤다. 은지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를 봤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명절 때마다 찾아왔었구나. 전화도 했고 나는 몰랐다. 아니, 모르려고 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저는 그냥 내 생신 선물 사려고 쓰러진 거라며. 은지가 고개를 돌렸다. 민재 쪽을 봤다.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할아버지한테 다 말했어. 엄마가 할아버지 찾아온 것도, 전화한 것도, 멀리서 본 것도. 은지가 작게 웃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다. 들키면 혼날 줄 알았는데. 왜? 내가 물었다. 왜 그랬니? 나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왜 계속 찾아오려 했어? 은지가 나를 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빠니까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64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울었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은지도 울었다. 민재도 눈물을 훔쳤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은지는 일주일 뒤에 퇴원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병원비를 모두 냈다. 은지가 사양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이었다. 퇴원하는 날, 민재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요? 나는 대답했다. 집으로. 엄마 집이요? 아니, 우리 집. 민재가 은지를 봤다. 은지도 놀란 표정이었다. 아빠, 그건 내 방 그대로 있다. 12년 동안 그대로 뒀어.
민재 방은 내가 좀 치우면 될 것 같고,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희 괜찮아요. 저희 집이 있어요. 알아. 근데 당분간만 있어라. 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만. 민재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가 요리할 줄 알아요? 나는 웃었다. 택시 기사가 밥도 못해 먹냐. 민재도 웃었다. 처음 보는 웃는 얼굴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뒷좌석에서 은지와 민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백미러로 보니 은지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이 때 지나다니던 거리를 보는 얼굴이었다.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은지가 차에서 내렸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섰다. 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들어와. 은지가 문지방을 넘었다. 12년 만에 현관에 서서 집 안을 둘러봤다. 민재가 그 옆에 섰다.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 응. 생각보다 작네요. 은지가 웃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아빠, 감사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가 문 열어줘서. 그것만으로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민재가 거실을 돌아다녔다. 사진들을 봤다. 벽에 걸린 은지, 어릴 적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게 엄마예요? 그래. 웃고 있네요. 나는 그 사진을 오랜만에 봤다. 은지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런 웃음을 내가 지웠구나. 민재야. 내가 불렀다. 아이가 나를 봤다. 할아버지가 엄마 울리면 어떡하니?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또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엄마 지켜줘야지.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이제는 할아버지도 좀 도와줘. 같이 지키자. 민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잘하면요. 그래. 잘할게. 노력할게.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은지가 소파에 앉았다. 민재가 그 옆에 앉았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12년 만에 차리는 가족 밥상이었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남은 것이 있었다. 함께 앉을 자리가, 나눌 밥상이, 다시 시작할 시간이. 지금 나는 다시 택시를 몬다. 다만 목적지는 하나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간다. 가족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이라면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